어. 인천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전하고 전문가들과 깊게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김혜진입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아 2024년 인천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과 또 탄핵 정국 이후 인천의 전망 등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기호일보 한동식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이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찬성 204표 그리고 반대 85표. 그리고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인천 현안 사업에도 그 파장이 좀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인천 지역의 공약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어떤 공약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요. 인천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살펴보면요. GTX DY자 노선 조기 신설, 그리고 GTX E 노선 신설, 그리고 경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 네. 그리고 권역별 첨단 산업 집중 육성, 또 수도권 매립지와 매립지 문제 해결, 그리고 제2의료원 설립, 또 국립대학병원 유치와 인천 내양 주변 원도심 재생, 네. 또 여기에 서북단, 접경지역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이렇게 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철도 및 이 도로 등 이제 인프라 시설 등은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이요. 가시적 성과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인천 내양 주변의 원도심 이 재생 사업 이 핵심인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죠. 네.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인천시 주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정부와 같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GTX DY자 그리고 GTX E 노선 신설 공약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2035년을 목표로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발표도 또 했었는데요. 탄핵 이후에도 이 사업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좀 어떠신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 국회가 통과되면서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공약 부분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건 이런 인천 지역 공약들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현재도 상황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GTX DY자 노선과 GTX E 노선이 신설 공약 같은 경우에요. 내년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타당성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문제는 이 탄핵 전국에 접어들면서요. 이 두 노선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노선의 중복성과 사업성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탄핵 전국을 계기로요. 그 성과 내기식 밀어붙이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효율성과 실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추진할 수 있는지, 추진한다면 언제 가능한지 지금 계획돼 있는 게 2035년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뭐 탄핵 전국보다 이 노선의 효율성 그리고 실용성 문제를 좀 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인천의 수건 사업인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이것도 이제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현재까지 이 논의되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은
이게 사자라고 합니다.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이런 매립지 지금 조성하기 위한 후보지를 좀 찾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3차에 걸쳐서 공모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자기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누가 동의하지 않을 텐데요. 네. 현재는 이제 4차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건은 완화하고요. 그리고 혜택은 강화해서 이 공모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총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오는 얘기가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제시했던 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네네. 이걸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구성. 지금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지났고요. 네. 또 거기다가 이번에 탄핵 소추까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무가 중단되면서 이 부분은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재로서는 선거용 립 서비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인천 시민들의 분통이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의 실망감이 또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한덕지 국장님, 우리가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좀 있으실까요? 이 해법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 한마디로 하면 난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립지 해법. 지난 2015년 당시에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이 수도권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이 당시에 수도권 매립지 연장을 내용으로 한 4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런데요. 당시 4자 합의의 핵심 내용은요. 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한 어떤 대책, 그리고 시간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매립지를 연장하는 이 부분이 골자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요. 이런 부분이 민선 7기 들어서 이 박남춘 시장이 수도권 매립지 폐쇄 의지를 갖고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 영흥도에 매립지도 조성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 당시의 문제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서울이나 경기도 이 매립지를 좀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서울과 경기도와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인천시 자체적으로 한 그런 대책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당시에도 뭐 유효한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졌는데 그리고 이후에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수도권 4자 합의로 공모가 3차까지 진행됐고요. 그렇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에는 4차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사 가능성 현재로선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이 4자 합의 전면 수정과 동시에 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탄핵 정국 속에서 인천 지역의 공약들로 제시됐던 이 현안들이 앞으로 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시민들 역시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천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상관없이 지역 현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 네. 이러한 방침을 좀 밝히고 있고요.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해서 정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탄핵으로 지역 현안이 백지화되는 일은 막겠다 하는 게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요. 일반 시민들이나 이제 정책 담당자들 역시 탄핵안 가결과 함께 인천의 주요 현안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많습니다. 네네. 근데 마침 인천 경실련이 최근에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는데요. 네. 아마 이 부분은 매우 시적절한 그런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런 탄핵 정국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민생 현안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인천시뿐 아니라 지역의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의 현안을 같이 논의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인천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인 수도권 밀집지와 광역교통망 확충 이런 지역 현안이 동력이 잃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도 같이 손을 내밀면서 힘을 모아내고 또 여기도 인천 시민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의 정치권이 이제는 좀 나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이 그러면 인천의 정치계 등에 좀 미칠 영향은 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지역 정치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그 안개 속이긴 한데요. 좀 미묘합니다. 이번 그 탄핵 정국을 맞아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지역 그 상황들을 보면 지역 정치권 지형 자체가 크게 변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야권은 이번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 이 시민단체 역량까지 끌어오면서 향후 정권 재탈환까지 이렇게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밀어붙일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여권 중심의 정치 구도 이거를 그 구도를 야권 중심으로 재편할 이런 그런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인천은 이 계양 출신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이 차기 대권의 유력 주자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인천 출신 첫 대통령 배출이라는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면 인천 민주당은 지역뿐 아니라 이 중앙 정치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입장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픕니다. 이 탄핵 정국으로 이 찬반이 분명히 갈라져 있거든요. 네네. 당 내에서도 뭐 그 현역 의원들의 그 갈라짐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이미 갈라지고 있고요. 또 이러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장 유정복 시장이 탄핵에 찬성한 데 반해서요. 인천의 뭐 국회의원인 윤상현, 배준영 국회의원이 반대 입장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도 탄핵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내부 분열은 결국 이 지역의 보수 진영의 편 가르기로 분명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이를 통해서 내부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네. 특히 유정복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가 최근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내부에서도 뭐 해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며칠 전에 며칠 전이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이 맡게 되면서 나름대로 뭐 유상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당내 찬반을 둘러싼 이런 갈등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급격한 이 체제 정치 체제 개편이 인천에서는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겠냐. 특히 보수 진영의 분열 이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의 정치권도 좀 꽤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던 이 수건 사업들은 좀 순조롭게 풀릴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올해 인천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시에서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중동구 지금 4만 5천 5만 8천 이 구가 통합이 되었고 시너지를 내면서 제가 이것을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의 아주 본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제물포 르네상스가 중동구를 확 뒤집어 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원도시 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한동식 국장님, 이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를 비롯한 각 지역의 준비 지금 현재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이 부분은 2020년 7월부터 이 중구와 동구가 각각 그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되고요. 네. 현재 서구가 서구와 이 검단구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도 행정체제 개편에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인천은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이 확대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인천시는 어떤 이런 그 성공적인 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자치구 출범 준비 기구를 이제 구성한 데다가 네. 이 분야별 이 준비 사항도 좀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2026년 이 출범하는 새로운 자치구들이 차질없게 운영되기 위해서 맞춤형 조직이라든가 정원 설계라든가 장기 인력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네. 자치구 각 청사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청사를 좀 어디에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동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아낼지 이런 부분도 미리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혼란이 좀 생길 수 있어서 벌써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상들이 좀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봐서는 인천 행정체제 개편 큰 문제 없이 잘 출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우리에게 좀 남은 과제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인천시 해당구는 이 출범 준비를 위한 이 TF를 구성해서 이 그 주민 설명회 이런 부분들을 개최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 내 그 소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의 그 주민들 간의 어떤 네. 갈림 현상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행정 구역을 재조정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이 구도심은 이 동구랑 이 편입되고 네. 뭐 영종은 뭐 그대로 그 생활권이 그대로 있고요. 네. 또 서구 같은 경우도 뭐 서구와 그 검단 이렇게 좀 사는 지역이 그 부분돼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려되는 부분은 이 중구 부분입니다. 중구와 동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는 달라도 생활권은 비슷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동안 다르게 살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갈등, 주민 간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지역구 구분에 따른 여러 이 행정 이 정치권에 대한 그 구분 이런 부분도 돼야 되는데 뭐 마침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그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한편 올해 반가운 소식도 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 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안이 또 통과됐죠. 힘을 모아서 이루어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 시민들은 인천고법 설치로 인해서 보다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큰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거로 생각돼서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이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인천에서는 좀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천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게 2019년부터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5년이 됐는데요. 네. 인천 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됐습니다. 네. 이후 인천시도 이 부분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정복 시장이 앞장서서 인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서 국회 그리고 법원 행정처 그리고 각종 그 정부 기관을 방문하면서 이 법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인천 언론인 클럽 등 시민 단체들이 각종 토론을 개최하면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그 고등법원이 왜 유치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인천 그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이 100만 명 서명 운동도 전개가 됐는데 네. 이거 상당히 좀 그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참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려 인천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하는 맞아요. 이런 좀 역사적인 일도 좀 있었고요. 네. 그만큼 인천 시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받아야 한다는 그런 염원들이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염원들이 결과적으로는 11월 28일이었죠.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게 지금 2026년, 8년이죠. 네. 2028년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는 그러한 그 영광을 갖게 됐는데 맞습니다. 여기에는 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라든가 또 국회에서 다양한 또 의원들을 서로 설득하고 이 부분을 이게 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요. 그 소위원회도 통과되고 법사위도 통과돼야 되고 이 과정을 넘지 못하고 그동안 인천 법안들이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노력 상당한데요. 어쨌든 인천 고등법원 설치가 인천 시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지역의 정치권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2028년 3월 1일에 이 인천 고등법원이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 국장님, 이 인천 고등법원이 이제 개원하게 되면 앞으로 좀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등법원 설치는 항소심 재판에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네. 인천이 독자적인 사법 행정이 가능해졌고요. 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인천에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그동안에는 차로 이동하려면 1시간 이내 이렇게 됐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인천에 설립되게 되면 1시간 이내에서 30분 이 정도면 충분히 이동할 대중교통으로 해도 뭐 3, 4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고요. 네네. 이렇게 됩니다. 특히 사건 처리의 효율성 이 부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현재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 이게 살펴보면요. 연간 2,500건에 달합니다. 맞네요. 예, 저희보다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대구 고등법원을 이제 비교해 볼 때요. 거기는 2,200건 정도, 대구 고등법원보다 상당히 좀 많죠. 네네. 한 300건 정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들 사건은 모두 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이송돼 처리해 왔는데 인천에서 재판이 이뤄지면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시민의 사법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고등법원이 설치가 되면요. 우수한 법조인들이 많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쵸. 인천에 정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심에서 항소심 넘어갈 때는 또 새로운 변호사를 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더 이기기 위해서는 뭐 능력 있고 좀 실력 있는 이런 변호사를 좀 많이 구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을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천에 정착하면 인천에서도 충분히 변호사를 수급할 수 있으면서 시민들이 더 좋은 그러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법조 생태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인천 고등법원 설치, 인천이 서울 하위 단위 유성 도시가 아니라 독자 경쟁력을 갖춘 국제 도시로서의 유상을 찾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번에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시민은 물론이고 또 인천 인근의 부천, 김포 시민들까지 조금 더 편안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 짚어볼 텐데요. 이 남북 관계가 좀 얼어붙으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시시때때로 날려보내는 가운데 대남 방송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대남 방송으로 인해서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 이 강화군의 주민들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무슨 개엄 소리에 뭐 귀신 소리에 뭐 이러니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저녁에 조금 이렇게 잠들었다가 깨면은 잘 수가 없어요. 하루에 뭐 한 2-3시간 뭐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항상 머리가 뭐 돌로 한 대 맞은 거 마냥 그냥 막지가 않아요. 여기서 전단지를 못 뿌리게 하고 대북 방송을 못하게 하면은 쟤네들도 안 할 거라고. 보상받음도 우린 저걸 평생을 연애가 여기 67년 살았어요. 근데 옛날에도 대북 방송, 대남 방송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이런 경우가 없었다고요. 자, 국장님 지금 현재 주민들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 상황 들어보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무슨 칠판에 이 손톱으로 긁는 이런 소리 그리고 네네. 귀신 소리까지 들린다고 이렇게 맞아요. 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밤에도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강화도 송해면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이 계속된 대북 확성기와 이 북한 이 소음 방송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네. 주민들은 하루 종일 이 소음이 귀를 괴롭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금 현재 극에 달할 정도고요. 아하. 이 아이들 같은 게 지금 아이들 상당히 좀 문제인데요. 네네. 아이들은 소음 때문에 발작을 겪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추석 연휴 때만 해도요. 대북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네. 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이 대남 방송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BTV 뉴스에서도 또 관련 소식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대남 방송으로 또 우울감, 두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강화군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주민들을 위한 피해 지원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인천시가 그 예산을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주민 지원 대책에는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더 중요한 건요.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지금 이제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들 이번에도 뭐 탄핵 정국 때도 이제 여러 부분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요. 네. 이 남북 이 전국을 이 더 냉각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 정부 차원에서도 먼저 북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중단시키고 이 화해하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도 마찬가지겠지만 북이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자꾸 우리도 도발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평화적이고 또 포용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최근 그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특수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과밀학급 지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특수교육과를 신설하고 특수교육원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학급 감축 문제, 교사 배치 문제 등 특수교육의 어려운 여건을 세심히 살펴 모든 상황을 전면 개선해 가겠습니다. 국장님,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 24일이었죠.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았던 3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는 주당 29시간의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네. 12명의 장애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요. 현행 특수교육법을 보면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수학급 학생 6명이 한 반에 그리고 7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침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수교사는 일반 교사와 다른 차원의 에너지가 요구되는 우리가 좀 일반 교사도 힘들지만요. 그쵸.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장애 학생을 가진 학생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신경이 곤두서 있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매일 학생들의 다양한 이런 학생들을 돌보는 일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 그리고 학습 지원뿐 아니라 생활 지원은 물론이고요. 네.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상담 그리고 행정 업무까지 혼자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순진 교사는 생전에 이 같은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인천시 교육청에 대책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같은 건이 통하지 않았고요. 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번 사건 이 특수교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열악한 교육 환경 여기에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재정 여건을 핑계로 방치한 교육 당국의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천시 교육청 교육 현장에 대한 안일한 관리 감독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이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특수교사 근무 환경 개선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좀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예, 특수교사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개인별 이 맞춤식으로 지도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좀 보면은 이게 좀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체 장애도 있고 정신 지체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에 맞춰서 선생님들은 그 다양하게 그 학생들에 맞게끔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고요. 네. 방향도 잡고 네. 여러 가지 보호 대책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특수교사 이 충분한 인력 지원 없이 홀로 이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현실이 아니죠. 그렇죠. 특수교사가 맞는 주당 29시간 수업 이미 일반 교사보다 높은 수치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행정 업무와 보호자 상담 그리고 학생 관리까지 겹쳐져서 이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선적으로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법적 요건보다 더 완화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네. 이 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스트하게 딱 필요한 인원만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법이 일단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인력 충원과 함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대책으로요. 추가적인 행정 업무 이런 부분들을 맡을 수 있는 보조 인력 충원이라도 일단 당장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네네. 여기에 재정 여건이나 이 제도, 이 앞세워서 교사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교육 당국이 말로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이 그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야지만 이 공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최근에 이 교육청 이 그 대책들을 보면요, 네.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네네.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교육청 정책이 너무 교육감 중심으로 맞춰져 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교육감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 중심, 현장 중심으로 맞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교육 현장에 맞는 인력 충원이 가장 필요한 대책임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올해 인천시의 복지 정책 가운데 큰 관심을 받은 정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저출산 정책인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짚어주시죠. 네, 인천시가 추진하는 올해 가장 추진했던 사업 중에 돋보이는 정책이 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제가 봐도 칭찬하고 싶은 그런 정책들인데요. 네. 이 정책을 살펴보면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네. 이 정책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네. 임산부에게 그 교통비 50만 원을 지원하고요. 네. 1세에서 7세 아동에게는 매년 120만 원의 천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네. 또 정부 아동수당과 별도로요. 인천 지역 8세에서 18세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급하는 아이꿈 수당도 8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네.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 플러스 집들임 사업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네.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1,000원 주택을 비롯해서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0.1 대출 그리고 또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이런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아울러 아이 플러스 차비 드림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정책인데요. 네. 시민 출산하면 출생일부터 7년간 부모에게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인천 아이패스 혜택을 확대해주는 정책인데요. 네. 첫째 아이 출생 시에는 50%, 둘째 아이 출생 시부터는 70%를 환급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들, 1.0 대출까지. 이 인천시의 저출산 정책이 그렇다면 실효성은 국장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저출생 정책은 그동안 저희가 많이 했던 게 현금 직접 지원, 현금이나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동안 많은 수십조 원을 수백조 원을 투자했어도 네네. 인구 증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네. 단순히 이 정책이라는 게 어느 한쪽만 지원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교육 그리고 교통, 주거, 직장 등 이 도시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가
돼야 그래야지만 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인천시 이번 인천시 정책은 단순히 퍼주기식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네. 당사자인 청년과 임산부의 요구를 직접 파고들고 수용한 그런 결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인천시가 통계청이 올해 9월 인구 동향 자료를 근거해서 전국 출생아 수 대비 인천 출생아 수를 비교했는데 인천이 무려 8.3%나 증가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가 이런 저출생 정책을 제시했다고 이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 통계가 이제 지난해 9월 현 통계는 이제 1월부터 9월까지에 나온 통계고요. 이미 이 시 정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바로 반영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 부분보다는 인천시의 인구 증가는 서울이나 경기 등에서 인천으로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출생률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근데 이 통계 자체도 인천으로서는 유의미하다. 왜 그러냐면 인천이 그만큼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러저러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천시 저출생 정책은 상당히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 1년, 2년간의 인천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아직은 좀 정책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유효한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이제 1월부터 시행되는 인천 여객선 1,500원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섬 주민들을 위해서 시행했던 여객선 1,500원 정책이 인천 시민 모두에게로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자, 국장님, 이 정책이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정책이죠. 네. 훌륭한 정책입니다. 지금 인천은 섬이 160여 개의 섬이 있고요. 네. 유인도만 26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저희가 섬을 가려면 인천 시민은 그동안 반값으로 해서 50%만 내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도 섬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접근성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를 통해서 인천 섬의 관광전에 대한 관광 부분에도 우리가 많이 가서 볼 수도 있고 자연환경도 볼 수 있고 섬이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 섬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아마 인천시가 곧 정책 발표를 할 것으로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섬을 가려면 가장 저희가 걱정되는 게 가까운 섬은 바로바로 갈 수 있지만 좀 약간 먼 섬은 이 바다 환경은 바다 기후는 수시로 바뀝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작다 보면 갔다가 못 나올까 봐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인천시가 좀 이런 기후와 크게 상관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 섬, 배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대책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중요한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주변 관광지를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 부분만 좀 보완되면 인천 섬이 아마 전국에서도 가보고 싶은 쉽게 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섬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후속 대책들을 반영해서 섬 지역 활성화 조금 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 해 인천을 달궜던 이슈들과 또 탄핵 정국 이후 인천에 예상되는 변화들까지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기호일보 한동식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올 한해도 인천의 다양한 이슈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즐거운 소식만을 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이슈터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